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포인트 짚어서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희 이사와 그리고 오늘 나도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이 엔터 섹터를 주제로 주셨어요. 엔터. 어제는 동시다발적인 상승이었지만은 워낙에 쟁쟁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슈가 많아서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엔터 섹터를 둘러싸서 여전히 이슈는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엔터 관련주들이 그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기업들의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엔터주들, 제가 이제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서 성장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와중에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냐면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부양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주로서의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약세에서 강세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 일본 쪽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아티스트들 간의 그런 잡음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금 복잡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성장주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젠 또 반도체가 올라갔고 그 전날에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살짝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악재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중국 쪽과 일본 쪽에 대한 모멘텀들 받아가면서 하반기 때는 주력 아티스트, 내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주력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한다라고 한다면 매출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엔터 관련주들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도 좀 보고 또 연말이라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는데 엔터 섹터 워낙에 종목별로 개별 이슈들도 있고 하이브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좀 좋게 보시는지 그리고 JYP랑 SM은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메리트를 좀 봐주신다면요. 일단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찾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전 일단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업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하이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그 뉴진스와 관련되어 있는 잡음들이 좀 있죠. 근데 그것들을 최악의 경우로 반영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있다라는 부분들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지금 하이브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M이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을 가장 탑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하이브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Y젠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쇼크였잖아요. 맞아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갈 텐데 괜찮을까요? 일단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때의 어느 정도의 매출이라든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YG엔터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주가 흐름이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꽤 나왔어요. 지금 거의 2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쇼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연결 기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4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섹터 빠질 만큼 빠졌다. 조금 긍정적인 반등의 시나리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은 여러 차례 또 엔터 섹터 바닥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만한 변수들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네, 뭐 19일 날 말씀드릴 때는 뭐 3분기엔 호재가 아예 없다. 뭐 9월 달 내에 별로 볼 게 없다. 그런데 4분기에는 일단 뭐 아티스트들의 복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추가 음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연 행사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니까. 그래서 원래 더운 여름보다는 봄, 가을에 행사들이 몰려 있는 거 뭐 다 아실 거고요. 글로벌 투어 같은 것들도 뭐 이 시기에 또 단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뭐 실적이 좀 올라올 만한 구간이 되는데 주가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으나 뭐 중국발 모멘텀도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상황, 더 악화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반등의 폭은 좀 제한시켜야 되는 것은 작년만큼의 그 큰 음반 판매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끼었던 그 음반과 관련된 버블은 뭐 꺼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도에 정말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돌아왔을 때 원래 기존에 보였던 퍼포먼스를 동일하게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트와이스 정도를 빼면 그 중간 연차 혹은 중간 연차를 조금 넘는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가 예전만 하지 못하고 특히 작년에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의 음반 판매량이나 음원 판매 실적이 작년만 못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 나오는 혹은 뭐 화제가 됐던 그 K-팝 아티스트들의 전반적인 실적, 뭐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쭉 보면 분명히 탄력이 둔화된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일단 뭐 반등은 제한적이지만 4분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 재료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관점이고요. 저는 SM과 JYP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SM은 의외로 에스파가 선전해주면서 음반 판매량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JYP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비용이 는 겁니다.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미래 준비를 위해서 여러 IP로 실제로 매출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성과가 나오면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마진율 떨어지고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온 게 주가 급락의 원인이었는데 뭐 3분기하고 4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기 시작하면서 뭐 다음 트와이스라든지 뭐 스트레이키즈의 신규 음반과 뭐 해외 공연이 이어지면 어느 정도의 실적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반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드라마틱하게 직전 고점을 뚫는다거나 이렇게 보시지는 않고 바닥은 맞으니 일단은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작년에 고점 대비로 반의 반토막들 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김 이사님은 지금 접근해가지고 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저는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뭐 PR 한 20배 내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 밸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뭐 30배, 40배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강세를 예측하기에는 힘들다. 지금 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나 그 다음에 JYP의 박진영 PD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의 팬덤, 그 K-팝 팬덤은 약간은 좀 몰입된 팬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 팬덤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정말 대중적 팬덤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한 두세 발 정도는 나아간 것 같은데 정말로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정말 유명한 뭐 BTS 정도, 블랙핑크 정도를 빼고 물어보면 정말로 K-팝을 알고 있느냐? 과거보다 늘었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대중화에 실패했거나 진입 중 정도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R 20배 정도로 목표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 라인을 20배, 이 PER 20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봄직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엔터 섹터에 대한 의견을 모아봤더니 일단 반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미국 쪽에서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디스플레이를 제재해야 된다라고 국방부에 서한을 보냈다는데 이게 어찌된 부분인지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어서 이제는 중국의 디스플레이도 규제를 한다면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이 불가피할 겁니다.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뉴스부터 저는 하원이 왜 이 서한을 국방부에 보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뭐 제재와 관련해서 수순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내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규제가 계속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하원에서 국방부에다가 이제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좀 규제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체 목록에다 좀 올려달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이게 국방 안보와 관련이 돼서 중국의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국방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화웨이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국방부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BOE라든지 BOE랑 제가 한 가지 더 기업이 있는데 펜마 마이크로 네. 일렉트로닉스. 그렇죠. 거기 이제 4위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LCD 시장에서 2004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준에서 점유율이 0%였다라고 해요. 2004년에. 근데 20년 2024년이 되면서 네. 70%까지 점유율을 올렸거든요. 20년 사이에 장악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의 뭐 정부의 정책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점유율을 많이 올렸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인민 쪽 군인 쪽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커넥션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국 쪽에다가 이제 미국 국방부에다가 규제를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어쨌든 LCD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정부의 힘에 이미 힘입어서 70%까지 올라온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OLED 같은 경우도 2014년도만 하더라도 이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었던 상황입니다. 뭐 10% 이내였는데 지금 2024년도 이제 조사한 기관들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것으로는 중국의 역전당한 글로벌 OLED 점유율이라고 해서 중국이 지금 49.7%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51%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OLED 쪽 같은 경우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실제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었던 상황이죠. 근데 올해 4분기부터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연간 기준으로는 적자입니다, 올해도. 근데 내년에는 2025년에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경쟁력이 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024년도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에 대해서 2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약 4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기업 합쳐가지고 약 6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건데 중국의 BO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게 2023년도에 11조를 투자를 했거든요. 거의 2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경쟁력이 기술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앞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규제를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규제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일단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 좀 더 올라오겠지만 추세적인 우상향 여부는 저는 살짝 이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게 시행이 된다면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수혜를 보겠지만은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는 거세요? 일단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규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뭐 드론도 있었고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도 있었고 또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받기도 했는데 이번엔 디스플레이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뉴스 조금 더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시죠.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9월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 거래일이면 9월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데 최근에 10월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정말 기대해봐도 좋을지 김 이사님이 보는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오늘 뭐 제가 보는 전망보다는 LS 투자증권에서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뭐 내용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제가 의미 있게 본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뭐 논란이 많죠. 모건 스탠리는 뭐 저도 좀 너무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오늘 또 베인 캐피탈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겹쳐 있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심을 잡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9월 달에 나타난 수출의 특징은 다른 쪽은 별 변화가 없는데 이게 뭐 날짜 핑계를 대고 뭐 휴일이 많다 이런 핑계를 대려면 다른 쪽도 같이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가 줄었음에도 다른 업종들은 별 변화가 없는데 반도체만 내려왔단 말이죠. 그것도 비교적 크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HBM이 잘 되든 말든 그와 상관없이 반도체의 수출 모멘텀이 꺾인 건 분명하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도 분명하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저의 결론은 살 가격이 있고 사지 않아야 될 가격이 있는데 하이닉스는 어저께 급등하면서 사기 조금 어려운 가격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보는 포인트는 준비된 그림 좀 보여주시면 자, 현재 구간에서 중국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면 과거에는 뭐 여러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다시 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재를 수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중국도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에서 뭔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고 실제로 8월 달에 굴삭기 판매가 늘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업체도 늘었고 중국도 늘었고 글로벌 업체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주가 추이를 보시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극단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LS투자증권의 의견인데 저도 이 의견에 아주 동의합니다. 뭐 예전에 동일한 말씀 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정말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속도가 붙는다면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은 그런 중간재도 뭐 일정 부분 수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 건설기계 쪽의 움직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오늘 또 이 리포트에 지적하고 있는 게 방산 전시회가 10월 초에 있어요. 두 개로 쪼개지긴 했거든요. 원래 하나로 있던 게 뭐 카덱스랑 두 개로 쪼개지긴 했는데 어쨌든 주력은 카덱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 수주 소식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컨퍼런스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열리면 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달 정도의 지금 거래 중지를 마치고 거래 재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산주들이 또 10월 초반에 일정 부분의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세 개로 요약이 됩니다.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봤더니 반도체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기계 섹터, 마지막으로 방산 쪽에 이 전시회는 오늘 10일부터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오늘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일정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방산주들 관심 가져보자 의견 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